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842명 발생했습니다. 또다시 역대 최다 확진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청해부대원 확진자 270명이 합쳐져서 확진자가 늘어난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전방위적인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연일 최다 확진자 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다음 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여부를 주말쯤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비수도권은 야간 모임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청해부대 확진자 270명 포함된 수치가 1,842명입니다. 이게 수도권 4단계 발효된 지가 한 열흘 정도 지났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4단계 효과가 지금쯤 나타나야 될 시기고 나타났는데 잘 효과가 들지 않아서 확진자가 많아진 건지 아니면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건지 어떤 거예요? 일단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러니까 수도권에 4단계 적용한 지 말씀하신 대로 한 열흘, 11일 정도 지났거든요. 네. 근데 보통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는 이 4단계 효과는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 후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이 이번 주가 그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일까지의 경향을 좀 더 보기는 해야 되는데 일단 내일도 오늘이나 어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네. 얘기는 아마도 수도권 4단계 적용을 하지 않았으면 2,000명을 이전에 넘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4단계 적용하고 있는 이 방역 조치가 효과는 있으나 제한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상황은 뭐 방역 당국에서는 7월 말쯤에 보다도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효과가 이 정도 수준이다라는 거를 시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수도권 4단계 적용할 때도 저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마다 의견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4단계 조치가 매우 제한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보다 강력한 방역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짧고 굵게라는 말씀을 쓰셨던 것처럼 실제로 짧고 굵게 현 상황을 해결을 하려면 애초에 보다 더 강화된 그러니까 4단계 플러스 알파 정도의 어떤 방역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지금도 강하다고 생각할 텐데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요새가 계속 궁금한 상황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도대체 뭔지 이유가 뭐 찾아진 게 있는 겁니까? 일단 주요한 원인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뭐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나 아니면 알파 변이 바이러스보다도 전파력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수치적으로 뭐 2.5배에서 3배 정도 된다.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 대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제 경험치로 봤을 때는 이거보다 더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역 조치를 하는 거에 울타리를 넘어서 자꾸 전파가 진행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보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매주 10%포인트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요인이 가장 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의 전문가들은 지금의 방역 조치가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1,000명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수도권 4단계 조치를 완화시킬 가능성은 상당히 적어 보이고요. 대신에 연장이 계속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호성이 있어서 그래요. 이 부분이 2주 강력하게 하고 끝난다라는 기대감이나 이런 계획성이 좀 있으면 뭔가 대응이 조금 더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모호성 때문에 2주 연장되고 또 1주 계속 연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자영업자분들이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많이 고통을 호소하시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 강력한 조치는 아예 뭐 이동도 금지하고 그 뭐 유럽이나 영국 예전에 했던 것처럼 셧다운 정도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단 뭐 방역 정책 상으로만 보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지금의 상황은 급격하게 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스프링하고 똑같기 때문에 누르면 누를수록 줄어들고 대신에 덜 누르게 되면 다시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의 4단계 조치가 과거 우리 5단계 시스템에서 2.5단계 시행했을 때 이때보다 방역 조치가 더 완화돼 있거든요. 당시에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 당시엔 대중교통 50% 예약제라든가 아니면 뭐 카페 같은 곳에 뭐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배달하고 포장만 가능한 이런 조치들이 다 실제로 시행이 됐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은 물론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일단 완화된 방역 조치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최다 확진자를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청해부대원 확진자 270명이 포함이 됐다는 점인데 부대원 중에 지금 90%가 확진이 된 겁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서 좀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군부대라고 하는 특수성도 있고 함정이라고 하는 특수성도 있었는데 일단은 이러한 부분 우리가 과거에 지금 1년 반 정도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계속 돌이켜보면 항상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 못했던 사각지대에서 계속 뭔가가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물론 방역 당국이 현재 상황이나 과거에 유행했던 거를 통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실제로 인력도 부족하고 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예. 그래도 이런 사각지대에 대한 어떤 관리, 그러니까 빨리 찾아내고 그거에 대한 예방책을 좀 마련하고 매뉴얼도 작성을 하고 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해부대 함정 같은 경우에도 일단 매뉴얼 자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곳에서 감기 유사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위에 어떠하게 대처를 하라라는 매뉴얼이 있었으면 지금 같은 이렇게 대규모의 거의 대부분이 감염되는 사태는 막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점검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러한 상황들을 겪으면서 계속 사각지대를 찾고 대비를 하고 했습니다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실제로 이제 사각지대들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놓친 곳은 없는지 계속해서 좀 상세한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겠네요. 그런데 청해부대 확진자가 전체 90%이다 보니까 아까 뭐 델타 변이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혹시 델타 변이 가능성은 없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혹시 변이 검사가 따로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변이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변이 검사하는 시점까지 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 일주일 안쪽으로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일단 델타 변이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보는데 델타 변이가 아니더라도 이 그 밀집돼 있는 이 군함과 탐정과 같은 어떤 환경에서는 충분히 이 정도의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이러한 환경 자체가 굉장히 위험도가 높다라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위중증 사례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는 보통 위중증이 극히 낮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지금 대부분 이 장병들이 젊은 층에 속하는데 지금 14명 정도가 이번 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한 5% 정도 되는데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인다. 그러니까 젊은 층이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위중증의 비율이 높아진다라는 것도 또 새롭게 알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반복적인 노출이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염병 같은 경우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면 그러니까 한 번에 높은 농도의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보다도 반복적으로 낮은 농도의 바이러스가 노출되게 되면 병원성이 더 증가한다는 연구 보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가 안 된 상태에서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수도권 예전만 해도 수도권을 잡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새 1,000명 넘어가면서 비수도권도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 지역마다 뭐 4단계 각자 지역마다 특성에 따라서 4단계, 3단계, 2단계 뭐 밤 6시 이후에 2명만 모일 수 있고 이런 게 다 각자 다르니까 풍선 효과 있다. 비수도권도 일괄적인 단계 상향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지난주까지만 해도 비수도권을 일괄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비수도권의 전파 양상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표적으로 부산, 제주, 대전 지역에서 크게 그 환자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대표적인 비수도권 중에서도 이러한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는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유사한 정도의 방역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일단 확산세가 비단 그 해당 지역만 한정돼서 발생을 하지 않고 점점 전파가 이제 진행이 될 걸로 확산이 될 걸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비수도권 전체에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수도권에 대해서
더 보다 강화된 조치가 취해지게 되면 비수도권도 이에 해당되게 앞서 언급드린 지역들 그 지역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광역본으로 묶어서 해당 지역의 수도권과 유사한 조치 그리고 나머지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한 2주 정도는 4단계에 해당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지금의 상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의 단계를 전체적으로 올리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시네요. 아, 그렇죠. 지금 상황과 앞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방역 조치가 너무 과도하다. 오히려 위중증의 발생 비율로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독감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일단 향후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맞게 되면 그 시점에서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조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30% 남짓의 1차 접종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70%는 거의 무방비 상태로 위험도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해부대에서도 위중증 사례가 증가하는 것처럼 나머지 국민들이 감염이 됐을 때에는 급속하게 전파도 이루어지지만 위중증 비율도 높아지게 되고 생활치료센터 등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의료시대에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할 거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택치료 얘기가 나올 텐데 자택치료를 하게 되면 사회적인 혼란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인 다른 가족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지게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고려할 부분이 아니라 지금은 강화를 해서 통제를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리고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완화시키는 거는 방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방역 지침으로 들어가 보면 정부가 다음 달 1일까지 비수도권 지역 내 체육관과 공원, 등록되지 않은 공연장의 공연을 금지시켰는데 그 전에는 이제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이 상대적으로는 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공연이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이번 판단은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 지금은 굉장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수도권은 물론이거니와 비수도권도 확산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라고 해서 공연 등을 하게 되면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위험도는 그만큼 높아집니다. 물론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더라도 그 사이에서 방역 수칙이 소홀한 부분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확산을 할 수 있는 양상 어떤 빌미를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치는 적절하다.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뭐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회당 4,000명씩 모였다라고 하거든요. 테스형. 그래서 물론 방역 수칙은 지켰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실이라든가 음료를 마신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마스크를 벗게 되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이런 곳에 침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도가 있다. 그래서 지금의 조치는 적절하지 않나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에서는요, 오는 23일과 30일에 민주노총 집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일단 원주시가 지금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라서 99명까지는 집회가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우려의 목소리도 좀 높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의 방역 조치 4단계의 거리두기 단계가 약간 좀 저는 문제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단계별로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허용되는 범위는 굉장히 넓은데 강화시키는 부분은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단계 적용하는 곳에서는 99명까지 모임이나 행사가 가능하게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물론 서울 집회 때에서 3명이 확진이 됐습니다만 물론 비율적으로는 굉장히 적은 숫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크게 확산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정도의 규모로 발생을 한다. 일단 발생한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이 크게 확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위들은 좀 자제를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흥시설 같은 경우에 아니면 휴가지도 많이 몰리고 있잖아요. 근데 휴가지도 뭐 강릉 같은 경우에는 4단계 하니까 저녁에는 뭐 부산도 그렇고요.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음주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근데 유흥시설, 휴가철 유흥시설이나 관광지, 유명한 관광지 여기만이라도 조금 방역을 강화해야 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부분마다 이렇게 또 핀셋으로 강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 관광지나 유흥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대표적으로 유흥시설 자체가 고위험 시설의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에 항상 위험도는 가지고 있고 특히 휴가철을 맞이하게 되면 전국적인 이동이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인구 비율이 높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쪽으로 가게 되고 수도권에서 할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유흥시설을 그렇죠. 방문하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해당 비수도권 그 지자체 내에서의 확산을 야기할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전체적인 강화가 어렵다라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 적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인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좀 핀셋 방역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에 또 이렇게 그 상가나 아니면 그 대형 매장도 그렇고요. 문 열고 에어컨 막 그 스크린처럼 이렇게 쏘는 것도 있고 또 환기 때문에 문을 열어야 된다는 방역 당국의 주문도 있고. 근데 문 열고 에어컨 틀면 법의 위반이다 그래서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더운데 에어컨을 안 틀게 되면 네. 기본적으로 마스크 착용에 부담을 느끼게 되고 마스크 착용에 소홀하게 됩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적절히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켜 주는 게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에어컨을 가동을 하게 되고 문을 닫게 되면 혹시나 그 공간에 감염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바이러스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낮춰주기 위해서는 환기가 필요한 거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시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 규정이긴 합니다만 네. 한시적으로 이 부분을 허용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물론 최근에 더위가 굉장히 이제 폭염이 이어지다 보니까 예비 전력도 굉장히 예. 부족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러한 부분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접종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50대 접종 예약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55세에서 59세 예약률을 보니까 80%가 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3분기 백신 접종을 바라볼 때 수급이라든지 진행 상황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지난주인가요? 정부의 방역 당국에서 8월 말까지 3,500만 회분 그리고 9월 달에는 4,200만 회분을 수급한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직도 물음표다라고 보는 거고 그때 상황을 가봐야 정확히 알 수가 있다라는 모호성이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방역 당국이나 정부 측에서는 백신 수급을 계획된 시점에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예. 일단 뭐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방역 당국에서 수용할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백신 수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 접종 양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모더나 측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예. 실제로 우리가 현재 모더나 백신 기준으로 봤을 때 100마이크로그램이라고 농도를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임상시험에서 25마이크로그램, 250마이크로그램, 100마이크로그램 했을 때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 게 100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뒤에 모더나 연구진이 분석을 해봤더니 50마이크로그램만 써도, 그러니까 절반만 써도 100마이크로그램만큼의 면역 효과를 보이더라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 예. 일부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심지어 25마이크로그램을 썼을 때도 효과가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 백신 수급,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진행 속도가 더딘 나라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이러한 곳에서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표준 용량보다 절반 정도로 빨리 접종을 해서 빨리 진행을 하는 게 더 맞고 예. 일단 향후에 이럴 경우에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효능이 제대로 나올 네네. 거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모니터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혈액 시료를 가지고 표본 시료를 채취를 해서 실제로 제대로 항체 효과가 나오는지를 분석을 해서 예. 설령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당시에 낮은 용량으로 부스터샷을 또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다각적인 좀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 많은 양을 쓰게 되면 부작용이 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적은 양을 썼을 때 효과가 유사하다라면 이상 반응의 비율도 줄을 수가 있다라는 또 좋은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예. 보니까 이런 분 고려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새롭게 들은 그 새로운 방식이네요. 자, 그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1차로 맞은 분 이후에 화이자나 모더나 맞힌다, 교차 접종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저도 네네. 이제 2차는 1차 아스트라제네카라서 2차는 화이자 이렇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네. 근데 교차 접종 이렇게 한 분 중에서 인과성은 아직은 모릅니다. 근데 50대 분이 사망을 했고 아스트라 1차 맞고 2차 화이자 맞으신 분 그리고 40대 여성분은 역시 1차 아스트라, 2차 화이자 교차 접종 맞으셨는데 쓰러지셨어요. 혼수 상태라고 하는데 물론 인과관계는 모르지만 이게
이렇게 되면 불안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은 들게 되잖아요. 이거 네네. 왜 그런 걸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인과관계가 좀 나와봐야 알 것 같다라는 네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성 여부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차 접종을 한다고 해서 안전성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해외 연구 사례도 그렇고요. 물론 제한적인 연구 결과들이긴 합니다만 네.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독일 등에서 그 임상시험, 교차 접종에 대한 임상시험을 했을 때 일단 경미한 일반적인 이상 반응의 빈도는 높아지지만 예. 심각한 이상 반응의 어떤 소견은 없다라고 판정을 일단 내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을 그냥 준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일단 원리를 보더라도 교차 접종을 했을 때 이상 반응이 심각한 이상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근거는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향후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국가들, 뭐 미국, 영국, 이스라엘을 보면 돌파 감염 사례가 이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추정되는 사례들이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국내에서도 얀센 접종자들의 돌파 감염이 많은 상황을 좀 추정을 할 수가 있어서 이게 백신의 종류와 연관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해당 사람의 명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통계학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예. 다만 일단 경향성으로 봤을 때는 얀센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근데 일단 얀센은 1차 접종만 하는, 그러니까 이 백신의 원리라고 하는 게 높은 용량으로 한 번 접종하는 것보다는 그거보다 낮은 용량으로 여러 번 반복 접종하는 게 면역반응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얀센이 뭔가의 그 제약사의 어떤 장점을 부합하기 위해서 1회 접종으로 개발을 했을 뿐이지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백신 효과가 낮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돌파 감염하고 연관성이 아예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충분히 뭐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한번 판단하고 맞았기 때문에.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성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